예, 우리 교재 67쪽을 한번 보세요. 예, 이거 보니까 재무제표 보면 나오죠, 그죠? 우리 앞 시간에 했죠, 그죠? 그 중에 뭐 했습니까? 예, 현금 흐름표 했죠, 그죠?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뭐 작성 기준 이런 겁니다. 손익계산서, 이런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 작성을 어떻게 할 거냐. 자본 변동표, 자본의 분류는 또 어떤 식으로, 예, 변동표입니다. 그리고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죠. 현금 흐름표. 이 기본 재무제표에다가 추석을 포함한다 그랬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실제 해봤고, 이 재무상태표에 대한 걸, 예, 보세요. 67조. 그 재무제표의 목적이 나옵니다. 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무제표 범위가 나와 있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3번에 보면 재무제표 표시 정보입니다. 그죠? 이런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있을 때,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이래 표시하잖아요. 그죠? 몇 년도, 몇 월, 며칠일 해서, 뭐, 여기 재무상태표다. 양식이 다 다릅니다. 뭐, 여 해도 되고, 그죠? 오늘이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 31일이다. 주식회사. 네. 주식회사 서울회사. 그죠? 재무상태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죠? 여기 원 단위다. 그죠? 원 표시인데, 요 단위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다. 단위는 1,000원. 또는 단위는 뭐 100만 원 있죠. 100만 원도 있고 뭐 1,000원, 1,000만 원도 있고, 그죠? 단위는 100만 원. 표시는 원하다. 원 표시. 이런 이제 표시 방법이다. 그런 겁니다. 한번 보세요. 1번. 보고 기업의 명칭. 기업의 명칭. 2번. 재무제표가 개별 기업. 이런 서울에서 하나인지 또는 서울 말하면은 그룹인지. 그죠? 개별 기업에 대한 연결 실체인지 그룹이 이런 게 나타내는 요것도 다 나타나겠죠. 세 번째, 추석에 작성 대상이 되는 보고 기간 종료일, 요거 날짜, 그죠? 네 번째, 표시 통화는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래 항상 1,000단위 이상, 1,000원, 만원, 100만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단위, 금액 표시, 금액 우리는 원화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재무제표 표시, 예, 정보입니다. 이런 재무제표 우리가 일반 사항입니다. 1번,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죠? IFRS를 준수해,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1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나 재무 성과와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그죠? 기업의 재무 상태 나타내는 게 뭐죠? 재무 상태표. 그죠? 두 번째 보면은 재무 성과를 나타내죠. 그죠? 그 재무 성과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 그죠?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와 현금 흐름. 요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죠. 이 자본 변동에 보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이런 게 이제 자본 변동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극히 드문 사항일 때, 예, 이 드문 사항이 바로 말하면 시장성을 상실하거나 또는 기업의 부도가 되거나, 기업의 부도가 나서 어떠한, 그죠? 하위가 개시되거나 법정 관리가 되거나 이런 겁니다.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 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 뒤로 가세요. 계속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 그랬죠. 이걸 작성하는 기본 가정 우리가 기업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오늘 기업 문 닫는 게 아니고 내년도 또 그 다음 해도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입니다. 그죠? 원칙은 자 3번 보세요. 발생기준 회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랬죠.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현금 흐름은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요걸 문제를 어떻게 만들까요?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포함하여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틀리잖아. 제외. 아시겠죠? 요거는 현금 흐름, 현금 기준. 요거는 발생 기준이다. 아시죠? 4번에 보면은 중요성과 통합 표시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 중요성에 따라서 금액이 크고 적고에 따라서 그죠? 묶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 그죠? 두 번째,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면 구분 표시해야 되겠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할 수 있다. 그죠? 5번 상계. 우리 법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계하는 게 아니고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수익이 100원 생겼고 이 말 손익계산서라면은 여기에 비용이 60원 이거 상계하면 40원이잖아. 그죠? 이게 상계 표시 이래 하지만 이렇게 다 나타내라. 총액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다 나타내서요. 총액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물론 이거는 인정 안 한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순액을 표시할 수도 있다. 그죠? 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매출증에 대한 대연 충당과 같은 평가 충당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예, 정말해서 우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매출 채권이 100원인데 여기에 대손 충당금이 40원 있다. 빼고 나면 60원이죠. 그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이거는 전체 금액 다 나타낸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여기에 말하면은 예, 이 금액은 보세요. 여기에 100원이 있고 대변에 원래 40원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걸 빼고 나면 60원이죠? 예, 이건 60원. 이거는 이걸 나타낸 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다 나타내 놨잖아요. 총액을. 이거는 상계가 아니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면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같은 거는 이거는 상계 표시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고. 보고 빈도. 6번.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7번의 비교 정보입니다. 국제회의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정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오늘 현재 우리가 2015년 12월 30일 현재 현금이 100원이 있습니다. 그죠? 작년 이맘때, 작년 2014년 12월 30일에는 80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재 예금이만 200원인데 작년 이맘때는 250원이 있어도 이렇게. 즉 정기와 단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또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이걸 우리는 비교 정보라 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그죠?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그랬죠. 그죠? 예, 비교 표시한다. 아시죠? 그죠? 다음 8번의 표시의 계속성입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사업 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나 국제 기준에서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한번 정해놓으면 계속 같은 방법을 사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17번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러 1번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맞죠? 2번 재무제표의 표시 통화는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 틀렸네. 그죠? 예. 그래서 2번 X. 3번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맞죠? 4번 우리 기준에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정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그죠? 이렇게 공시하고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아셨죠? 3번 재무상태표입니다. 그죠? 재무상태표의 유용성과 한계. 유용성 재무상태표의 유용성 그랬습니다. 그죠? 1번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경제적 자원은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 유동성 상태, 재무적 탄력성. 이거 재무적 탄력성 하는 거는 자금 동원 능력 같은 겁니다. 예. 이런 유동성 상태라든지 유동자산의 상태, 유동자산,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런 유동 비율 이따 할 겁니다. 예, 이런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죠?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실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기업이 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기업의 확장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등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죠? 그 넘겨보세요. 70페이지 한계점. 이거는 말하면 단점입니다. 그죠? 1번. 우리는 재무 상태표는 취득 원가 해결을 근간으로 하잖아. 그죠? 그래서 현행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죠. 취득 원가를 하게 되면. 따라서 화폐 가치의 변동이 무시된다. 이런 게 한계점입니다. 주관적 판단에 의한 지정치가 너무 많다. 그죠? 예, 한계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취득 원가로 표시하다 보니까 현재 가치, 예, 요 현재 가치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 하는 요 한계점이 있다. 그죠? 두 번째, 우리 재무제표에는 추정치가 많이 개입됩니다. 그죠? 뭐 내용 연수라든가 잔존 가치라든가 이런 추정치가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 좀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좀 불확실하죠. 그죠? 또 주관이 또 개입되죠. 그죠? 예, 세 번째. 재무적 가치가 있는 많은 정보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어 제외된다 그랬죠. 세 번째. 우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모두 금액은 숫자로 표시되죠. 그죠? 숫자. 금액.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질적 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질적 정보는 좀 무시된다. 그 기업의 노하우라든가 어떤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뭐 종업원의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질적 정보는 표시가 생략될 수 있다. 또 단점이 보면은 방법이 좀 다양하죠. 예. 우리 감가상각만 하더라도 그죠. 뭐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고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의 비례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기업마다 서로 간에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죠? 기업 간에 뭐가 생길 수 있죠? 비교성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비교성은 떨어진다. 그죠? 이 비교성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게 말하면 단점에 속하는 겁니다. 그 최소 표시 항목 하나 아까 우리 봤죠. 그죠? 예. 자산에서 최소 표시 항목 부채, 자본입니다. 추가 표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재무 상태표에 항목이나 제목이나 중간 합계를 추가해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예.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아래 보면은 자산과 부채를 우리가 이런 재무 상태표에다가 자산 부채를 하는데, 요걸 구분하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 요건 1년 기준이죠. 그죠? 요게 원칙. 원칙은 우리가 1년 기준 하자. 이게 원칙입니다. 유동과 비유동. 그 1년 기준에서 유동자산을 먼저 위에 적어주고 1년 후에 들어올 거는 밑에 적자. 이런 식으로 유동과 비유동. 요래 구분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는 예외가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유동성 비율. 유동성 배열. 유동성이 빠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유동성 순서에 따라 한다 그랬죠. 그죠? 그 현금화가 빠른 순서. 자, 볼까요?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해왔던 게 자산에서 현해주, 외상권,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이런 순서 됐잖아요. 그죠? 이게 현금화 빠른 순서입니다. 이게 제일 빠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예금, 사도마 되고, 이거는 팔면 되고, 외상권 받아오면 되고, 상품 팔아야 되죠. 건물은 좀 더 오래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현금화가 빠른 순서입니다. 현해주, 외상권. 그러니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예외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1년 기준 하자. 보세요. 이거 다음에 이걸 하지는 많은 예금 중에서도 이게 있잖아. 그죠? 1년 내에 우리가 만기가 도래한 것도 있을 거고 1년 후에 만기 도래한 거 있죠. 요거는 유동자산이 이거는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비유동.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죠. 1년 내는 단기, 1년 후는 뭐죠? 매도 가는 금융자산, 만기, 이런 거는
요거는 유동, 요거는 비유동이잖아.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예금도 있고, 아래에 있는 예금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1년 기준 하자.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이래서는 이건 뭐죠? 유동성 순서. 근데 어느 게 원칙이다? 요게 원칙입니다. 기억하세요? 예. 또, B 보세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정할 경우에 모든 자산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데 혼합법이 있죠. 이 혼합은 말 그대로 짬뽕입니다. 그죠? 일부는 유동과 비유동, 일부는 유동성 순서로 할 수 있답니다. 예, 나누어서,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셨죠? 3번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1년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 내에. 전부 1년입니다. 기간을 보시면은 A.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현금화 팔 수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정상 영업주기라 하는 것은 예, 우리가 물건을 사옵니다. 그죠? 매입해서 팔죠. 대금을 회수하죠. 이 기간을 우리가 정상 영업주기라 하는 겁니다. 정상 영업주기. 일반적으로 이 정상 영업주기를 우리가 보통 1년을 보는 거죠. 그죠? 예. 주로 이게 이제 1년이니까 단기가 되고 12개월 내에 그렇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동부채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예, 이런 거는 우리가 1년 기준이라 하는 걸 아시면 되고. 자, 18번 뒤로 넘겨보세요. 기본 예제 18번.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이 높은 게 뭐죠? 유동성 순수잖아. 이게 원칙이도 아니고 이거는 뭐죠? 예외잖아. 틀렸잖아. 그죠? 아시겠죠? 유동성 순서, 여기 유동과 비유동이 원칙이다. 2번,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항목과 정후 및 중간 학기를 추가하여 표시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 자본은 자본주가 초래하는 자본과 이익이익과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매입 채무와 충당 부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손익계산서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아셨다. 그죠? 네, 여기 손익계산서. 네, 포괄 손익계산서 74쪽에 나와 있죠. 그 손익계산서는 이제 일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죠. 그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 하는 거고, 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성적, 경영성과입니다. 유용성,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또 니은에 보면은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정해주고, 그죠? 기업, 경영계획이나 배당 정책에 대한 성적을 정해주고, 세금 내야 되죠? 과세기자죠. 예, 화폐 이익이라는 건 우리가 나오는 이 이익이라 하는 거나 실질 이익하고 좀 다르죠. 그죠? 예, 우리가 말하는 화폐 이익하고 실질 이익은 좀 다르다. 그죠? 예, 실질 이익이 안 돼. 왜? 우리 이익이라는 건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된 것도 있죠. 그죠? 말하면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있다. 이겁니다. 예, 많은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있는데,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죠? 예, 방법들이 또 다양하다. 그죠? 비용은 여사용가로 정되지만 수익은 현행 오늘 팔았으니까. 그죠? 내가 사왔을 때는 작년 물건을 갖다 오늘 팔았다면은 작년에 사왔던 그게 비용이 되잖아. 그죠? 예, 오늘 팔을 때 그 수익하고 시점이 다르죠? 시기가. 오늘이 12월 말이라 오늘 팔았습니다. 이걸 1월 달에 사왔습니다. 그럼 1월 달에 그 가치, 시가하고 오늘 가치 다르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비교해서 우리는 이익을 창출해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를 수 있다. 그죠?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입니다. 보세요. 예, 우리 손익계산서의 표시 방법은, 예, 우리 보고식과 계정식이 있는데, 요 수익 100원, 비용이 60원이다. 요걸 빼고 나면은 단기순이익을 하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기타 포괄이익. 기타 포괄순이익. 더하고 뺀다. 이거 왜 뭐라 하죠? 총포괄이익이라 이래요. 50원 되죠. 그죠?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수익, 비용, 이건 단기 손익입니다. 이걸 뭐라 하죠? 기타 포괄손익.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근데 이것을 이게 이제 하나로 나타내도 되고, 예, 하나는 이렇게 하나, 또 요 이익을 따로 떼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단일 손익계산서로 해도 되고, 이렇게 요만큼 하나 떼고 요래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두 개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두 개의 보고서입니다. 아시죠?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단기 손익의 표시입니다. 그죠? 예. 예, 그 아래 보면은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단기 손익의 표시 정보가 나오죠. 최소 표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질적 정보라 그러죠. 그죠? 질적 중요성. 수익과 영업이익 이런 거는 그죠? 예, 수익은 수익과 영업이익 이렇게 구분하세요. 비용은 금융원가, 지분법 적용 대상인 경계기업과 조인트 벤처, 뭐 조합 같은 걸 말합니다. 단기 손익에 대한 지분, 법인세 비용, 중단 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 금액. 예, 일부 영업이 중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손익 부분을 따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은 이 부분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 예. 그래서 예, 이때 예, 거기 보면은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그죠? 재평가 잉여금과 하액정급의 제도의 측정 나와 있죠. 그죠? 요 우리 기타 포괄 손익은 몇 개 있었죠? 해, 매, 파, 재, 보. 그죠? 해, 매, 파, 재, 보.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5개. 예, 파, 재, 보. 보험이 바로 확정급이요. 그죠? 다음에 아래 보면은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고, 총 포괄 표시는 단기순에다 요거 더하고 빼고, 그죠? 추가 표시, 그 7번 하나 기억하세요. 특별 손익 항목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있던 건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런 게 뭐였나 하면 이제 재해 손실 같은 거. 화재가 발생하잖아. 그죠? 재해 손실. 또는 이제 우리가 화재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보험 차익 같은 거. 또는, 말하면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뭐 기증을 해왔습니다. 자산을 공짜로 받은 자산 수정이에요. 우리 회사가 법정 관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법정 관리가 되면서 뭐 이자를 좀 감면해 준 게 있죠. 자산 채무 면제익. 이런 걸 특별 손익으로 따로 분류했었는데, 요 법이 이제 국제 기준에서는 특별 손익 항목은 아예 삭제돼 버렸습니다. 삭제된 게 아니라 이 용어 자체를 안 씁니다. 그냥 이익으로 처리해 버리고 수익으로 처리. 그 항목이 살아있지만은 그냥 비용이다, 수익이라 처리하지 특별 이익이다, 특별 손실 하나만 안 씁니다. 그러니 우리 손익계산서에 이런 말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별 손익 하나만 안 쓴다. 과거에는 썼던 겁니다. 예. 예, 비용을 분류하죠. 그죠? 비용을 분류하는데 그거 보세요. 성격별 분류와 예, 기능별 분류하는 게 있다. 그죠? 예, 요겁니다. 보세요. 요 비용을 우리가 분류하는데, 비용을, 그죠? 이걸 이래 분류하죠. 수익이 100원 생기는데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 그죠? 이 비용이 뭐냐? 우리 뭐 물건을 사와서 판다. 그죠? 여기 보니까 우리 종업원들 월급이 얼마 들어갔다. 10원 들어갔고, 또 우리 여기에 대한 뭐, 그죠? 뭐 운송에 따른 여러 가지 보험료가 들어갔다. 또 이자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자 비용. 또 여러 가지 뭐 잡비가 또 들어갔다. 그죠? 예, 급여, 또 임차료, 집세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또 뭐 감가상각비가 들어갔다. 이런 비용들, 이렇게, 예, 이런 비용들, 이런 식으로 항목별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성격별이라 이랍니다. 이래 분류하는 걸 성격별. 그 과거에 분류하는 게 이 방법이었죠. 그죠? 성격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국제 기준에서는 방법 하나를 더 제시해 주죠. 기능별이다. 기능별. 이런 비용을 뭐라 하면은 이게 이제 비용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원가 얼마 들어갔고 요걸 가져오면서 그죠? 가져와면서 운송비가 얼마 들어갔고 가져와서 우리 창고에 보관하면서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들어갈 때 요게 20원 들어갔고 요게도 20원 들어가고 요 20원 들어갔다. 결국은 요 60원 들어간 거나 요 60원 같잖아. 그죠? 그런데 요걸 갖다가 말하면 과정별로 나눴죠. 현지에서 얼마 들어갔고 가져오면서 얼마 들어갔고 요 가져와서 보관할 때 얼마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
뭐, 요 사이에 급여가 얼마, 요 얼마 돼갖고, 보험이 얼마, 요걸 다 또 나타내주죠. 그죠? 여기에 얼마 돼갖고.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요걸 기능별 분류라 이랍니다. 원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격별밖에 없었는데,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요래 해도 되고, 요래 해도 된답니다. 요래 했을 때는 요걸 또 사이에, 요 또 해야 됩니다. 급여 얼마, 보험료 얼마, 이자 얼마, 잡비 얼마. 급여 얼마, 보험료 얼마, 이자 얼마, 잡비 얼마, 급여 얼마, 이런 식으로 또 하라. 그러면 결국은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는 또 뭐죠? 그 세부를 뭐로 분류해야 한다? 성격별로 뭐 해야 된다? 다시 또 분류해줘야 된다. 재분류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예. 이걸 말을 싹 바꿔버리죠. 그죠? 성격별로 분류한 경우에 기능별로 재분류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죠? 기능별로 재분류했을 때 다시 뭘 한다? 성격별로 재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게 성격별 분류다. 이런 걸 기능별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는 뭐죠? 성격별과 기능별이 있다. 다음에 78쪽. 예. 그거 보면은 19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재무제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경제적 자원, 자산을 말합니다. 청구권은 부채. 예.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고, 청구권은 부채, 자산과 부채를 나타낸다. 맞죠? 그죠? 두 번째. 포괄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비용을 기능별 분류 방법으로 표시한다. 잘못됐네.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 성격별과 기능별이 있다 그랬는데 이걸 해야 된다. 틀렸잖아. 2번 X. 알겠죠? 예, 기본만 알면은 다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그죠? 3번. 자본의 구성 요소는 납입자본, 기타 손익, 누계 잉여금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타 포괄 손익 금액은 기말 장부 마감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예, 이익금이 아니니까. 예, 그거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안 되고. 근데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놔둬야 되죠. 다음 해에 손익하고서 상기해 나갑니다.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 20번 문제는 나중에 기출 문제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 다시 할 겁니다. 예, 그거는 문제집에 할 때 다시 그때 계산 문제 있을 때 하도록 하고, 요거는 다 빼겠습니다. 예,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82쪽 한번 보세요. 자본 변동표. 첫 줄, 자본 변동표란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자본의 변동, 오른쪽으로 잠깐 볼까요? 자본 변동 보면은 납입 자본,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적립금이 나오잖아. 그죠? 그 자본을 이래 분류합니다. 그죠? 그 분류한 걸 갖다 이렇게 나타낸 거. 1월 1일 얼마가 있었는데 오늘 12월 말에 얼마다. 그게 얼마 변동이 얼마 생겼다. 요래 나타낸 표를 자본 변동표랍니다. 참고. 참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구나. 예, 84페이지 가보세요. 현금 흐름표가 나와 있죠. 우리 좀 전에 했습니다. 그죠? 추석 말씀드렸죠. 그건 이제 마지막 장이 이제 재무 비율 분석이잖아. 그죠? 예, 앞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약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걸 잠깐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8페이지 보면 재무 비율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 분석에서 첫 번째 보면은 유동성 비율이 나옵니다. 예, 유동 비율. 유동 비율 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이 몇 프로냐 이게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아셨죠? 그 당자 비율은 뭐 참고적으로 보세요. 유동 부채에 대한 당자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럼 당자 자산이 뭐냐? 지금은 이제 우리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입니다. 그죠? 요게 비유동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 당작 하는 말은 우리 기업에서는,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죠? 요거 대표적인 분류는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당자 비율은 이제 말하면은 은행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행에서 어떤 돈을 대출해 줄 때 이 기업의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떤지 그걸 이제 분석해 보고 나중에 혹시 뭐죠? 떼일 가능성이 있으면 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 하시고. 그럼 보세요. 여기 재고자산이잖아. 그죠? 상품. 요 상품을 제외한, 요걸 제외한 나머 요걸 묶어서 우리가 당자라 이랍니다. 현의 주 외상까지를 당자자산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아, 그럼 여기 결국은 요까지가 당자구나. 아셨죠? 여기 다른 말로 뭐죠? 금융자산이죠. 그죠? 금융자산을 당자를 한다. 이래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당자하는 말 뜻은 쉽게 생각하세요. 당장 현금할 수 있다. 여기서 당장이라는 것은 3개월 내에 현금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당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거 보시면은 유동비율은 요겁니다. 그죠? 유동부침은 유동자산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예를 가지고 하나 하는 게 낫겠죠. 유동비율이 1보다 크다. 1대, 예. 유동비율이 1보다 큽니다. 그죠? 클 때, 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 거래는 유동 비율을 증가시키느냐 또는 감소시키느냐, 변동이 없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유동 비율이 1보다 클 때 상품 외상 매입했습니다. 그죠? 이 거래가 기존의 유동 비율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 변동이 없느냐 이런 물어보죠. 자, 그러면은 풀이 할 때는 자 보세요. 그럼 유동 비율 그랬죠. 그죠?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때 보세요. 1보다 크다 하는 거는 요게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요 비율 분석할 때는 1보다 크다 하면 2분의 4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시다.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면 2분의 4. 반대로 1보다 작다 하더라도 4분의 2. 같다 하면은 뭐 4분의 4해도 되고. 그죠? 주로 뭐 이거 크다, 2분의 4, 작다 하면은 4분의 2로 하자. 그리고 이런 숫자가 나오면 1로 보자, 1. 분석할 때 기본. 이해되죠? 그죠? 분석할 때. 우리 비율 분석에서 유동비율 이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유동비율은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기본을 딱 정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알고, 나중에 문제는 또 문제풀이 시간에 많이 우리 풀어볼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은 여기에 조건이 나왔죠. 그죠? 유동비율이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2분의 4다. 그죠? 4일 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 보세요. 요 거래는 상품을 1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 매입금 1원. 요런 분개를 했죠. 그죠? 뭐 상품이라는 유동자산은 1원이 증가됐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도 증가했다. 그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게 1원씩 증가했네. 자산도 1원이 증가했고 부채도 1원이 증가했다. 그죠? 그럼 원래 2분의 4가 2잖아. 그죠? 2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5가 되고 얼마가 되죠?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했던 요 2분의 4라는 2가 그죠? 3분의 5로 바뀌었다는 건 얼마? 1.666 나오네. 그죠? 그럼 2가 1.6이 됐다는 것은 뭐가 된 겁니까? 그렇죠. 감소가 됐네. 그죠? 유동비율은 감소했다 이겁니다. 정답 감소. 이게 바로 유동비율의 표준 문제가 이겁니다. 그럼 이런 거래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비율 분석일 때. 그죠? 비율은. 예.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우리가 1보다 크다 하면 어떻게 한다? 2분의 4. 1보다 적다 하면 4분의 2로 두자. 아시겠죠? 그죠? 예, 했고. 자, 하나만 더 합니다. 유동비율을 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세요. 요거, 상품계, 우리 이미 아는 겁니다. 요게죠? 이 상품 계정의 기초. 매입. 매출원가. 기말 재고. 학계 같다, 그죠? 이건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자, 요
기초, 기말의 평균이 얼마죠? 100원과 200원의 평균이 얼마죠? 150원이죠. 요 150원을 요 매출원가다 나눠버리면 이렇게. 요거 두 개 재고자산의 평균을 요 매출원 나누면 얼마 되죠? 2가 나오죠. 요 2를 우리 뭐라 하느냐?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회전율. 이걸 우리가 상품 회전율 또는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한다 하는 걸 딱 하나 기억하세요. 회전율. 다시 기초와 기말의 평균 있잖아요. 평균 그죠. 150원을 요 매출원까지 나누면 요걸 우리가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회전율. 그럼 이 회전율이 뭘 나타내느냐? 요거만 하나 더 볼게보세요. 요 2라는 거는 그죠. 2라는 숫자가 나왔죠.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이걸 나눠버립니다. 그럼 며칠 나오죠? 180, 약 3일 나오네. 그죠? 우리 회사, 이 회사는 상품이 한번 회전되는 기간이 183일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한번 회전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사와서 파는 기간. 영업주기. 사와서 파는 기간. 이거는 영업주기는 좀 다릅니다. 사와서 판다. 알겠죠? 재고자산이 제로가 될 때 그게 183일이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우리가 회전율이라 한다. 아시겠죠? 재고자 회전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두 개 정도 지금은 기본 과정이니까 그래 기본서 과정의 유동 비율은 요런 거다. 회전율은 요거다 해서 요렇게 요거 두 개는 좀 확실히 알고 다음 이제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이것은 조금 이제 연습 문제도 풀어볼 거고 또 다른 이제 회전율 같은 요 뭐 매수적인 회전율이라든지 다른 문제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제 재무회계가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원가 계산입니다. 예, 원가 회계. 재무회계가 몇 프로 시험에 나오죠? 80%. 40문제 중에서 32문제가 나오고 20%가 원가 계산이잖아요. 그죠? 그 원가 회계 20%가 8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원가 회계를 할 수 없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